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 중동 문제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사실 중동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만 알아도 국제사회 관련된 내용 반은 이해했다고 봐도 될 정도인데요. 아무래도 중동 내용이 지역이나 사람 이름도 어렵고 역사도 알아야 돼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캔들스토리 스타일로 쉽게 중동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김하백님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동 문제에 대해서 주제를 한번 잡아봤는데요. 우리가 흔히 중동 문제라고 하면 미국의 이권이 개입된 오일머니부터 시작해서 이슬람 아랍 국가들 간에 얽히고 설켜 있는 복잡한 이해관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중동 문제를 기존의 정치적인 문제나 종교적인 관점 말고 전쟁 역사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조금 더 재밌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룰 중동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나 종교적인 측면보다는 전쟁사적인 관점에 포커스를 두고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네. 중동 문제 하면 종교 갈등부터 시작하니까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이런 이야기는 다 털어버리고 한번 시작해보죠. 네. 우리가 중동 아랍권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지리적으로도 너무 먼 위치에 있고 문화적으로도 이질감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그렇죠. 어디에 어떤 나라가 붙어 있는지도 헷갈리고 자주 접하는 종류의 사람들도 아니죠. 네. 아마도 얼마 전에 이슈된 제주도 난민 문제 같은 경우가 이런 이질감이 표출된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거리상으로도 멀고 종교 문화적으로는 더 멀게 느껴지는 중동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측면에 대해서 한 번에 다 살펴보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현재의 중동이 같은 이슬람 문화권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뿔뿔이 다양한 국가로 분할됐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중동 국가들을 바라보는 서양 국가들의 입장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의 뉴스나 신문 기사를 통해서 중동 이슈가 부각됐을 때 우리가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중동 문제를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중동의 아랍 세력권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하나의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는데요. 오스만 제국이라고 하면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워서 한 번쯤 들은 기억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오스만 제국이라는 국가가 예전에는 지금의 아랍 세력권을 하나의 통치체제 내에서 관리하고 있었던 바로 그 제국이었고요. 우리가 흔히 오스만 제국이라고 하면 15세기나 16세기적 먼 얘기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불과 100년 정도 전만 해도 존재했던 국가였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엄청 오래된 국가는 아니에요. 맞아요. 학교 다닐 때 오스만 제국, 비잔틴 제국 이런 거 나오면 머리 아파서 책 덮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도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1920년대까지 존재하던 국가니까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는 아니죠. 일단 쉽게 지금 중동 여러 개 국가가 100년 전쯤에는 하나의 오스만 제국이었다. 요 정도로만 기억하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럼 예전에는 이렇게 오스만 제국이라는 하나의 형태로 존재했던 중동이 지금은 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국가로 쪼개져서 분할된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이해하려면 우선 제1차 세계대전에 숨어있는 그 이면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는 1914년부터 시작해서 4년 동안 벌어진 세계전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라예보의 총성이라고 해서 19살짜리 세르비아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총 쏴 죽인 데서 시작된 전쟁이 바로 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그렇죠. 1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는 독일, 오스트리아로 구성된 동맹국하고요. 그리고 영국, 프랑스, 러시아, 기타 등등 해서 구성된 연합국이 벌인 전쟁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하지만 빠져있는 국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 현재의 중동 문제를 발생시킨 오스만 제국입니다. 예. 지금의 중동 문제를 이해하려면 바로 이 오스만 제국을 중심으로 해서 1차 세계대전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연합국은 특이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러시아가 영국, 프랑스와 같이 하고 있었다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편에는 독일 중심으로 동맹국이었죠. 네.
우리가 오스만 제국이라고 하면 현재의 터키 지역 인근으로 해서 조그만 호족들이 발전시킨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로마 제국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비잔틴 제국을 멸망시킨 국가가 바로 오스만 제국이고요.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제국주의 식민지 쟁탈전이 한참 치열한 시기였는데, 이런 시기에도 불구하고 서양 세력들이 감히 세력을 펼치기 힘든 국가 또한 오스만 제국이었어요. 예.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경제력 측면이나 군사력 측면에서 오스만 제국이 당시에 얼마나 경쟁력이 있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대단한 나라였네요. 네, 앞에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1914년에 벌어진 제1차 세계대전 당시까지만 해도 중동의 아랍 국가들과 부족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게 바로 오스만 제국이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제1차 세계대전을 오스만 제국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해석해 볼 테니까 그 부분은 참고해서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세계대전을 연합국과 동맹국의 싸움 위주가 아니라 오스만 제국의 기준으로 풀어주시는 거네요. 네, 1차 세계대전 당시를 돌아보면 대부분의 이슬람 세력을 장악하고 있는 오스만 제국이 독일이 포함되어 있는 동맹국에 들어갈지 아니면 영국하고 프랑스가 포함된 연합국에 들어갈지, 이 부분이 사실 전쟁을 벌이고 있는 양쪽 진영 모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실제로 전쟁 초반만 하더라도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하고 프랑스가 포함된 연합국 진영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네요. 네, 당시에 영국하고 프랑스하고는 오스만 제국을 자기들이 속해 있는 연합국 진영으로 끌어들이려고 온갖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시도했었는데요. 그런데 결국에는 영국과 프랑스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스만 제국은 독일이 포함된 동맹국 진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갑자기 왜 동맹국 쪽으로 선회한 겁니까? 당시 영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당시의 연합국 진영에 손발이 안 맞는 상황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 영국하고 프랑스가 포함된 연합국 진영이 오스만 제국을 자기 진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한 건 맞지만, 실제로 오스만 제국이 연합국 진영에 들어올 수 없도록 밀어낸 국가 역시 어떻게 보면 연합국 진영에 포함된 러시아였던 겁니다. 아, 러시아 때문이었네요. 네,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당시에 오스만 제국의 위치를 지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세계 지도를 살펴보게 되면 유럽이 있는 지중해 위쪽에 흑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흑해 아래쪽으로 해서 현재의 터키랑 시리아, 이라크, 리비아, 알바니아, 그리고 일부 이란 지역까지 해서 오스만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이 지역들을 한 덩어리로 묶어서 보게 되면 러시아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네요. 지도로 보니까 러시아 서쪽 밑에하고 오스만 제국 대륙이 붙어 있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위치한 오스만 제국은 당시에 두 가지 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1900년대 들어서면서 이전에 가졌던 강력한 힘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다는 거고요. 예. 그 예가 리비아랑 알바니아가 당시 오스만 제국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독립을 하는 경우로 볼 수 있어요. 예전같이 강력한 통치력을 가진 상황이라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1900년대 들어서면서 오스만 제국이 이전에 강력한 통치력을 잃어가고 있었으니까 리비아처럼 이렇게 이탈하는 국가도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렇죠. 단체 구성원의 이익이 줄어들거나 통치력이 약해지면 이탈하는 이탈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하고 비슷한 논리죠. 네. 그리고 오스만 제국이 가졌던 두 번째 애로사항은 1차 세계대전 당시에 펼쳐졌던 러시아의 남하 전략이었는데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러시아 남쪽에 위치한 오스만 제국은 당시의 러시아의 남하에 따라 굉장히 큰 압박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 오스만 제국 입장에서는 러시아 때문에 연합국 쪽에 붙기가 좀 그랬겠네요. 네. 이런 사정 때문에 오스만 제국은 러시아가 남쪽의 자기 진영으로 밀고 내려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려고 당시에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면서 경제 신흥국인 독일하고 동맹관계를 맺어버리게 되는데요. 바로 이 독일이 속한 진영이 앞에서 얘기한 동맹국 진영이 되는 거고요. 동맹국 진영에 속했다는 말은 결국 영국하고 프랑스, 러시아가 포함된 연합국 진영의 반대편에 섰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영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원하던 오스만 제국이 독일이 속한 동맹국 진영으로 들어가 버렸고, 상황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세력도 좀 넓고 힘도 있을 것 같아서
위해서 새 친구 한번 만들어 보려고 실컷 노력했는데 기존에 내 옆에 있던 다른 내 친구가 새 친구를 쫓아낸 꼴이 되는 겁니다. 예, 비유가 적절하네요. 영국은 오스만이랑 놀려고 했는데 영국이랑 맨날 같이 다니는 러시아가 싫어서 오스만이 딴 데 가서 노는 거잖아요. 네, 비슷하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전쟁은 벌어졌고 친구가 아니라 적의 편에 섰다면 결국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을 베는 게 전시 상황일 텐데요. 그렇죠. 이때 이 안타까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사용한 방법이 바로 이강계 전술이고요. 100년도 더 지난 현재의 정치권에서도 빤히 눈에 보이게 흔히 사용하는 정치 기술이 이강계니까 시청자분들도 이 부분은 쉽게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담이긴 하지만 혹시나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이 오스만 제국에 펼친 이강계 전술하고 비슷한 사례를 참고하고 싶으면 현실 정치 세계를 모니터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자주 있는 일이죠. 내부적으로 분열시켜서 상대편 무너뜨리는 전략으로 손 안 대고 코 푸는 이강계만큼 좋은 전략이 없죠. 네. 역사는 돌고 도네요. 일단 그건 그렇고요. 영국이 오스만 제국에 어떻게 이강계를 썼습니까?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당시의 영국이 오스만 제국에 펼친 분열 정책을 살펴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갈라치기 하는 전법을 사용했는데요. 예. 첫 번째가 이슬람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현지 언어가 유창한 뿌락지를 심어서 내란을 일으키는 거였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특징을 살펴보면 각각의 다양한 부족들이 형성하고 있는 이슬람 세력권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 이렇게 다양한 부족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내부 반란을 일으키기에도 상당히 용이한 측면이 있었어요. 이강계를 쓰기에 딱 좋은 환경이었네요. 네, 실제로 당시에 에드워드 로렌스라는 영국의 고고학자가 이렇게 막중한 뿌락지 역할을 수행했었고요. 이 부분은 영화로 재현된 내용이기도 하니까 팩트에 기반한 사실로 여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분열 정책은 영국이 오스만 제국을 형성하고 있는 각 부족들에게 한 약속이 될 수 있는데요.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오스만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던 각각의 이슬람 부족들은 사실 오스만 제국의 강력한 통치에 많은 불만이 쌓여 있었고요. 이런 불만을 이용해서 영국은 달콤한 제안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1차 세계대전이 연합국 승리로 끝나게 되면 당시 오스만 제국에 속해 있는 각각의 이슬람 부족들의 독립을 인정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버린 거죠. 근데 영국이 지가 뭔데 남의 나라의 독립을 인정해 줍니까? 캔들피그님 질문처럼 이 부분에서 영국이 뭔데 다른 나라의 독립을 허락하니 많이 하냐고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당시의 영국의 위상은 그냥 쉽게 생각해서 현재의 미국의 지위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당시의 영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식민지도 보유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영국 화폐인 파운드가 세계의 기축 통화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티 오브 런던이라는 세계 금융의 중심지가 바로 영국이었으니까 영국의 영향력은 사실 상당했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비록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 경제가 급속히 무너지기 시작하고 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기축통화 자리까지 달러한테 뺏겼는데 어쨌든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영국은 세계 패권 국가로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영향력을 가졌다고 보셔도 무방한 사실입니다. 지금 미국처럼 미국이 이렇다 인정해주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거하고 마찬가지네요. 네, 그런 개념이에요. 영국이 이제는 적이 돼버린 오스만 제국의 분열을 일으키려고 각각의 부족의 독립을 인정해준다는 희망도 주고 뿌락지를 이용해서 분열도 부추긴 거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영국의 두 가지 분열 정책을 통해서 당시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던 이슬람 내부 세력들의 내란은 점점 확대되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1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전쟁 전에 존재했던 기존의 오스만 제국의 형태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오스만 제국의 형태가 사라지게 되니까 승전국인 영국하고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아랍 세력권의 세판짜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영국과 프랑스가 거기 부족들 중심으로 줄 쭉쭉 그어놓은 게 지금 중동 국가의 국경선이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짜여진 세 판의 형태가 바로 현재의 중동 국가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현재의 중동 국가를 보게 되면 최근에 말이 참 많은 팔레스타인부터 리비아,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 기타 등등 해서 다양한 국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지금의 중동 국가 형태가 바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형성됐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네, 힘 가진 국가를 등진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일이기도 하네요. 네.
오늘은 예전에 하나의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던 중동이 왜 현재의 다양한 국가로 형성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바로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유대인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의 관계에 대해서 간략히 다뤄볼까 합니다. 물론 앞의 내용을 다루는 과정에서 미국이 중동 문제에 왜 그렇게 집요하게 개입하는지 그 이유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중동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랑 미국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왜 그렇게 우호적인지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볼 수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 부분도 알고 나면 재밌는 내용이죠. 네. 이번 중동 내용은 분량이 좀 있어서 나눠서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1차 세계대전 때 영국, 프랑스, 러시아로 구성된 연합국하고 독일 중심의 동맹국이 싸움이 났는데 영국이 오스만 제국이라는 나라한테 자기 편 좀 들어라 했는데 그 오스만은 러시아가 싫어서 독일한테 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열받은 영국은 다양한 부족으로 구성된 오스만 제국을 분열시켜버리고 지금 현재의 각각의 중동 국가로 만들어버렸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도 재미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하백님이 영국의 첩자 에드워드 로렌스 그 사람 이야기가 영화로 있다고 하셨는데 그 영화 제목이 아라비아의 로렌스입니다. 유튜브 보니까 선명한 영상으로 있더라고요. 클래식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야기 들으시고 주말에 그 영화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닥터 집하고 만든 감독 작품인데 영상미도 좋고 배너라는 영화처럼 영화사의 큰 업적으로 남는 좋은 영화라는 것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하백 캔들피그의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 캔들스토리 식구가 되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세요.